엄마 돌아가시면 보상금이랑 보험금 합쳐서 5억은 나온다지? 박강수의 손에서 커피 캔이 떨어졌습니다. 금속 캔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병원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보낸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등이 아파서 몸을 일으켜 세우면 옆 침대에 누운 아내 이영순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도 그녀는 여전히 고왔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박씨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간병인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한때 무거운 목재를 번쩍 들던 당당한 어깨는 구부러져 있었고 손마디는 대모처럼 굵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72세의 은퇴한 목수, 이제는 그저 아픈 아내를 돌보는 늙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오전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주치의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췌장암 말기,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커피를 사러 나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상현과 딸 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보상금이랑 보험금 합쳐서 5억은 나온다지? 상현의 목소리였습니다. 40세의 큰아들, 대기업 과장이라며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 그냥 두면 안 돼. 우리가 관리해야지. 이번엔 상이었습니다. 37살의 딸, 결혼 후에도 살뜰하게 부모를 챙기는 줄 알았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혼자서 그런 큰돈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거야. 맞아. 우리가 명의를 가져와야 해.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큰일이니까. 강수의 손에서 커피 캔이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캔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버지, 상현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상희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강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기른 자식들이었습니다. 밤잠 줄여가며 현장을 뛰어다녔고 자식들 학비대느라 갈라진 손등에 피가 나도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던 세월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기꺼이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해 주었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없는 살림에도 금반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돈을 계산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강수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상현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강수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영순이 깨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왔어요? 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던 곱던 손가락들이 이제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오후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강수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관리해야 할 돈을 가진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강수는 영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자식들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영순을 돌보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그 대화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그 목소리들이 악몽처럼 되풀이되었습니다. 상현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온 아들의 모습에서 강수는 무언가 계획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일은 오해예요.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었어요. 강수는 영순의 손을 잡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상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연세에 이런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가주택 보상 문제도 복잡하고요. 아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강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40년간 나무를 만지며 익힌 직감이었습니다. 나무의 결만 보고도 속이 썩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무슨 관리를 말하는 거냐? 강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재산 관리나 세금 문제 같은 거요. 요즘 사기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상현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강수는 그 서류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고 변명하던 그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이틀 후에는 상의가 왔습니다. 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치료비 때문에 집 담보 잡으시면 안 돼요. 상의의 말을 들으며 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픈 엄마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니까요. 아버지 나이 드시면 요양비나 병원비 들 텐데 그때 집까지 없으면 어떡해요? 상의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 뒤에 숨은 진심을 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모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담이었습니다. 네 말은 엄마 치료를 포기하라는 뜻이냐?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도 이미 말기인데 상의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강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이 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또 왔다 갔네요. 응, 별일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복도에서 하는 말은 병실에서도 들려요. 요즘 애들은 참 야속해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남편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애들 말고 당신만 생각하세요. 남의 집만 고쳐주지 말고 당신 마음부터 고치세요. 그 말이 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조차 자식들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현과 상의가 함께 왔습니다. 강수는 그들의 작전 회의가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해 본 건데요. 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주택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미리 증여하시는 게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상현의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강수에게는 날카로운 톱날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혼자서 관리하시기에는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상의의 말에 강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무릎에 앉혀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정신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다. 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구나.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만해라, 나가거라. 그날 밤 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72년을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각오는 스스로 짜겠다고 영순이 떠난 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수는 아내의 마지막 숨을 지켜본 후 빈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상현과 상인은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하며 평소보다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하지만 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집에서 지내고 싶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재산이라는 것을 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만 생각하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강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재산 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점검했습니다. 상가주택과 대지보상금, 예금을 합치면 약 25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목수일로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강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시세보다 낮게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강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25억이라는 돈이 통장 하나에 모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현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버지 왜 건물을 파셨어요?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자식들은 여전히 강수를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내 것을 내가 처분하는데 왜 묻느냐? 나가거라. 강수는 영순의 유품을 정리하다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제주도에 가고 싶다. 신혼여행 때 못다 한 약속들이 많은데. 강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강수는 오래된 연장 가방 대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를 챙겼습니다. 자식들의 추적을 피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0여 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여행지가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요. 혼자 가세요? 항공사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서울의 불빛들이 작아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자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안로를 달렸습니다.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맞아주었습니다. 손님 혼자 오셨어요. 네, 아내와 함께 오려던 곳인데 이제 혼자 왔네요. 그날 밤 강수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이 잠들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첫 아침 강수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영순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여보, 나중에 여기서 한 달만 살아봐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해안도로를 산책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씻겨나갔습니다. 그러다 TV 뉴스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월세를 못 내 쫓겨나는 사연을 보았습니다. 강수는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이 큰 돈을 쥐고 있는 게 옳은 걸까? 영순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했을 것입니다. 강수는 제주시청을 찾아가 복지재단을 안내받았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강수의 말에 사무국장은 경악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직 모릅니다. 제 결정입니다. 재단을 나오며 강수는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선택은 스스로 하고 싶었습니다. 기부계약서에 서명한 지 3일 후 상현과 상희가 제주도까지 쫓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하셨어요? 상현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강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희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취소해주세요. 하지만 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변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할 뿐이잖니? 나는 이제 너희의 짐이 아니다. 자식들은 하루 종일 매달렸지만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자식들은 절망 속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강수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상현아, 상희야. 평생 너희를 사랑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진정한 자립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아버지는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련다. 강수는 편지를 붙이고 제주도의 유채꽃밭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겠지? 바람이 꽃을 흔들었습니다. 강수는 아내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살게 된 목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